강남의 아파트는 아침 햇살에 반사되며 고요한 빛을 뿌렸다. 32층에 자리한 현수와 지연의 집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속에서도 단정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 지연은 주방에서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고 빠르게 말을 쏟아내는 게 느껴졌다. 현수는 별 생각 없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지연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바쁘지만 정확했다. 그래, 알겠어. 수원에서 2박 3일 교육이야.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막혀서 숙박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이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현수에게로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수원에서 회사 교육 때문에 2박 해야 해. 괜찮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회사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 그는 지연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지연은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종종 지방 출장을 다녔고 그때마다 현수는 그녀를 믿고 응원해 왔다. 결혼 7년 차 두 사람 사이에는 딱히 큰 갈등도 없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 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현대적인 부부였다. 적어도 현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현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지연은 옷을 접으며 가끔 현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현수는 무언가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직감 같은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지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수는 캐리어의 지퍼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틈으로 새빨간 레이스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전혀 모르는 속옷이 들어 있었다. 얇고 대담한 디자인의 빨간 레이스 속옷. 현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이 이런 속옷을 입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평소 심플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을 선호했으며 속옷도 기능적인 것을 주로 골랐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는 속옷을 손에 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는 황급히 속옷을 제자리에 넣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별거 아닐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친구 결혼식 선물로 샀거나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산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연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를 정리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현수는 그녀를 배웅하며 평소처럼 키스했다. 잘 다녀와. 교육 잘 받고 와.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 여보. 금방 돌아올게. 라고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현수는 텅 빈 집 안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그 빨간 속옷을 떠올렸다. 왜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날 오후 현수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IT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연의 출장이 단순한 회사 일일까?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어보았다. 출장 가서 숙박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짐을 싸지? 동료는 웃으며 뭐 옷이랑 세면도구, 노트북 정도? 왜 지연 씨가 출장 간대? 현수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옷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상사에게 급한 개인 사정이라며 반차를 요청했다. 상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했고 현수는 곧장 수원으로 향했다. 지연이 말한 교육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주 언급했던 회사 관련 자료에서 수원 리더십 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났다. 그는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하고 차를 몰았다. 수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출퇴근 시간은 아니었지만 도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연이 말했던 차가 막힌다는 이유가 떠올랐다. 정말 그래서 숙박하는 걸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잡았다. 확인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냥 내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속옷의 이미지는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교육원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교육 일정표를 확인하니 지연의 회사가 진행하는 마케팅 리더십 워크숍이 9시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강의실 앞에는 자리 배치도가 있었고 아내 이름과 아내 옆에 남자 이름 최민혁. 그는 조용히 강의실 근처로 이동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연은 강의실 앞쪽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지연과 가끔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 누구지? 동료일까?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지연의 미소, 남자의 가벼운 농담에 그녀가 살짝 고개를 젖히며 웃는 모습. 현수는 그런 지연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현수는 차로 돌아와 기다렸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지금 연락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잖아. 그는 대신 교육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은 저녁까지 강의가 이어지고 내일과 모레는 실습과 네트워킹 세션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지연이 어디서 숙박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후 6시가 되자 지연은 최민혁과 함께 강의실을 나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최민혁은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었고 지연은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탔다. 현수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차로 뛰어가 그들을 따라갔다. 최민혁의 차는 교육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모텔로 향했다. 현수는 그들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지연과 최민혁은 웃으며 모텔로 들어갔다. 현수는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동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모텔 로비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그는 지연이 어떤 방에 묵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연이 묵을 가능성이 높은 층의 방을 하나 잡았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문에 귀를 대고 복도 소리에 집중했다. 지연의 목소리, 최민혁의 목소리 혹은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까 싶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다. 현수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 어때? 뭐해? 지연의 답장은 몇 분 후에 왔다. 응, 좀 피곤하지만 교육 내용이 알차네. 오늘 좀 늦게 끝났어. 그녀의 메시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현수는 그 문자를 읽으며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지금 모텔에 있다. 그 남자와 함께. 그런데 왜 이렇게 태연하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현수는 방을 나와 로비에서 지연과 최민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4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지연과 최민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텔을 빠져나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자 현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다. 식당에서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수원화성 근처로 걸어갔다. 현수는 그들이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계속 기록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그냥 동료 사이는 아니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밤 현수는 지연이 묵는 방이 어디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복도에서 지연과 최민혁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현수의 방을 지나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새벽 1시쯤 그는 지연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 듣는 그녀의 신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그의 귓가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현수는 문에 기대 앉아 절망 속에서 휴대폰을 켰다. 그는 그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해졌다. 지연과 그 남자를 상대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원의 밤은 강남의 번잡함과 달리 고요했다. 모텔 방 안에서 현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들었던 소리, 지연의 낯선 신음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허공에 떠다녔다. 현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지연과 그 남자가 수원화성 근처에서 걷는 모습, 식당에서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녹음 파일도 확인했다. 지연의 목소리, 그 낯선 신음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7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눴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위해 다짐했던 약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모텔 창밖으로는 수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수원화성의 성곽이 희미한 조명 아래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반짝였다. 현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려는 듯 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 역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다시 침대에 앉아 지연이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다. 교육 내용이 알차네. 오늘 좀 늦게 끝났어. 그 문자는 너무나 평범하고 태연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옆방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문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쓰여 있었다. 현수는 문자를 몇 번이고 읽으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이게 다 연기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녹음된 소리와 사진들은 그의 희망을 짓밟았다. 현수는 결심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는 지연과 그 남자가 내일 어떤 행동을 할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그녀가 말한 마케팅 리더십 워크숍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홈페이지에는 일정표가 게시되어 있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가 이어지고 저녁에는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디너가 예정되어 있었다. 현수는 그 디너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내기 위해 교육원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워크숍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일 네트워킹 디너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 너머의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네, 내일 디너는 교육원 근처의 화성 레스토랑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에요. 현수는 메모장에 장소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지도를 검색해 화성 레스토랑의 위치를 확인했다. 교육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내일 지연과 그 남자가 디너에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연의 동료일까?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온 참가자일까? 그 남자는 누구지? 그는 다시 사진을 확인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다. 그는 지연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현수는 그 남자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교육원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연과 그 남자가 강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오늘도 나란히 앉아 강의를 들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현수는 그들을 따라가며 더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진짜 웃겨.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다정했다. 현수는 그 단어 오빠라는 호칭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현수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점심 후 두 사람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갔다. 현수는 카페에 남아 그들의 다음 행선을 기다렸다. 오후 5시 강의가 끝나자 지연과 그 남자는 다시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 현수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화성 레스토랑에 차를 세우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리며 창문을 통해 그들을 관찰했다. 디너는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지연과 그 남자는 여전히 붙어 다녔다. 그들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며 웃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에게 간단한 음료를 주문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지연은 와인을 마시며 그 남자와 계속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남자의 팔에 살짝 닿는 순간 현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했다. 디너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 현수는 그들이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다시 지연의 방에 귀를 대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선명했다. 지연의 웃음소리,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또다시 그 낯선 신음소리. 현수는 이를 악물고 모든 소리를 녹음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과 사진을 정리했다.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지만 이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와 정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할 것이다. 수원의 아침은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모텔 방의 얇은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이 현수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은 지연과 최민혁의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복도 너머로 들려오던 그 끔찍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현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지연과 최민혁이 수원화성 근처에서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 방에서 들려온 소리가 녹음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파일들을 다시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는 망설일 필요 없어. 현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지연과 최민혁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최민혁이라는 남자의 신원을 더 명확히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지연의 회사 동료인 민서가 말했듯 이번 교육에 지연의 팀에서는 그녀 혼자 참석했다. 그렇다면 최민혁은 누구인가? 다른 회사 사람? 아니면 지연과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누군가? 현수는 그 답을 찾아야 했다. 그는 먼저 휴대폰으로 최민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다. 몇 개의 링크드인 프로필이 나왔지만 사진이 없거나 정보가 불분명해 정확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는 지연의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교육 참가자 명단이나 관련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현수는 모텔을 나와 교육원 근처로 이동했다. 오늘은 워크숍의 마지막 날로 오전에는 실습 세션이 있고 오후에는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교육원 로비에서 일정표를 확인하며 지연과 최민혁이 언제 나올지 가늠했다. 오후 1시 30분 교육원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현수는 차에서 밖을 주시하며 지연과 최민혁을 찾았다. 곧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교육원 문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연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 차림이었고 최민혁은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연과 최민혁은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준비했다. 그는 지연에게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배신의 무게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이 집에 들어온 것은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여보, 나 왔어. 교육 진짜 알찼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현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이 보이는 듯 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앉아, 지연. 할 얘기가 있어. 지연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문제 생겼어? 현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연, 너 수원에서 뭘 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는 거야?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수원화성에서 최민혁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수야, 이건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해? 현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연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현수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너랑 그 남자가 같이 있는 거 다 녹음했어. 지연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현수야. 나 잘못했어. 현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다. 왜 그랬어? 언제부터였어?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3개월 전부터야.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게 됐어.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까워졌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너한테 만족하지 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현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냥 7년을 같이 보낸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최민혁, 그 남자도 가정이 있더라. 너 그거 알았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래서 더 미안해.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 우린 끝이야.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그리고 최민혁한테도 상간남 소송 걸 거야. 지연은 울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현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담을 예약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연과 최민혁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연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캐리어와 함께 사라졌고 테이블 위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현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순 없겠지. 잘 지내. 현수는 메모를 구겨버렸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텅 빈 집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는 결심했다. 다시 일어설 거야. 이 배신이 나를 무너뜨릴 순 없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앞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강남 아파트의 거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지연의 짐은 이미 사라졌고 그녀가 남긴 메모는 현수가 구겨버린 채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지연과 최민혁의 배신을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현수는 먼저 최민혁의 신원을 더 깊이 파헤쳤다. 민혁의 연락처와 가족 정보를 알아냈다. 민혁은 기혼자였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현수는 민혁의 아내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40 초반의 여성으로 가족 사진과 일상적인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평범한 주부였다. 현수는 그녀의 행복해 보이는 게시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여자도 나처럼 배신당한 거야.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윤서연에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최민혁 씨의 아내 윤서연님께 저는 당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그는 이메일에 지연과 민혁이 함께 있는 사진, 수원화성에서 데이트하는 동영상, 그리고 모텔 방에서 들린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이제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혁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다. 며칠 뒤 현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연과 민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랐다. 소송 서류를 작성하며 그는 지연과의 지난 7년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순간들, 함께했던 여행,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일상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배신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소송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윤서연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그녀의 이메일은 짧고 간결했지만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증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민혁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수는 그녀의 단호한 문장을 읽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도 피해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추가로 몇 장의 사진을 보내고 변호사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 변호사와 협력하셔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전화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야, 제발 소송 취하해 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현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연, 너 말 안 들을 거야.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지연은 계속 울며 사과했지만 현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한편 최민혁도 윤서연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수의 변호사는 민혁의 변호사와 접촉하며 상간남 소송을 준비했다. 민혁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수가 제출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민혁은 침묵했고 그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현수는 합의를 거절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길 바랐다. 첫 번째 이혼 소송 심리가 열린 날 현수는 법정에서 지연을 마주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지만 현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심리에서 변호사는 현수의 증거를 제출하며 지연의 불륜을 입증했다. 지연의 변호사는 그녀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증거의 무게를 인정했다.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혁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현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걸 알면서도 내 아내와 관계를 맺었지. 현수는 법정 밖에서 민혁을 만나 그렇게 말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소송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국 현수는 지연과의 이혼에 성공했고 민혁에게 상간남 소송으로 상당한 배상금을 받았다. 지연은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민혁은 윤서영과의 이혼 절차를 밟으며 아이들과의 면접교 석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현수는 강남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집은 여전히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소송이 끝난 후 현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다. IT 컨설팅 업계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한 친구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냈고 오랜만에 취미였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 산 정상에 오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가끔 밤이 되면 그는 지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변해버린 순간들. 그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 증거 파일을 다시 보았다. 그 파일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현수는 강남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신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 그림자를 넘어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